전 세계 사회학계가 미국 MIT 교수의 발언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한류는 국가의 이미지 세탁을 위한 겁니다. 한국의 어두운 면은 곧 폭로될 수밖에 없는 사실이죠. 규칙과 처벌, 감시만이 시민의식과 질서를 유지시킬 수 있다고 30년간 증명해온 미국 교수. 한류 열풍 또한 한국이 외화를 벌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폭로했는데요. 그는 직접 한국에 방문하게 되면서 30년 연구를 스스로 내려놓는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한류의 이면에서 작동하는 또 하나의 한국을 보고는 자신이 알던 사회 질서가 아니라고 말하게 된 교수. 전문가조차 설명하지 못한 이 장면. 지금부터 그 충격의 순간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사연 속의 제작에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해주신 모든 구독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올해 마지막까지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을 응원하신다면 대한민국 화이팅! 이라고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지금 제 인생에서 가장 굴욕적인 순간을 겪고 있습니다. MIT 공공정책학과에서 37년을 가르쳤고 논문 41편을 발표했으며 UN 도시계획 자문위원을 13년간 역임했죠. 학계에서는 저를 시민의식 설계 이론의 권위자라고 부릅니다. 제 이론은 간단 명료했어요. 공공질서는 3가지 요소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명확한 규칙, 적절한 처벌, 그리고 지속적인 감시. 이 삼각구조가 무너지면 사회는 혼돈에 빠진다는 것이 제가 30년간 증명해온 과학적 사실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제 강의를 듣고 나면 세상을 다르게 본다고 말했어요. 보스턴 시장은 제 자문 없이는 어떤 공공 프로젝트도 시작하지 않았고요. 제 저서는 전 세계 120개 대학에서 교재로 쓰였습니다. 하지만 몇 달 전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보스턴 지하철 개선 프로젝트가 참담한 실패로 끝났거든요. 시는 제 자문을 받아 3년간 340만 달러를 투입했습니다. 3,200개의 규칙 표지판을 설치했고 CCTV를 150대 추가했으며 단속 요원 60명을 새로 배치했죠. 제 이론대로 완벽한 시스템이었어요. 그런데 6개월 후 결과가 나왔을 때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승객 만족도 개선율이 고작 8%였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시민 불만이 오히려 12%나 증가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최종 보고회는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시간이었어요. 시장은 차갑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340만 달러가 그냥 증발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변명할 수 없었어요. 제 이론이 완벽했는데도 현실은 움직이지 않았으니까요. 회의실을 나와 복도를 걸을 때 동료 교수 한 명이 커피를 건네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데이브, 이론이 현실과 맞지 않으면 이론을 수정해야 하는 거 아닐까? 저는 그 말에 발끈했어요. 30년 연구를 부정하라고? 문제는 이론이 아니야.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무책임해서 안 되는 거지.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정말 제 이론이 틀린 걸까요? 그럴 리 없어요. 전 세계 수십 개 도시에서 제 이론이 검증됐는데 말이죠. 그날 밤, 저는 연구실에 혼자 남아 지난 논문들을 다시 읽었습니다. 보스턴, 뉴욕, 시카고, 런던, 파리의 사례들이 모두 제 이론을 뒷받침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보스턴에서는 실패한 걸까요? 제가 놓친 변수가 있는 걸까요? 며칠간 밤잠을 설치며 고민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뉴욕타임스 기사 하나를 보게 됐어요. 제목은 이랬습니다. K컬처의 어두운 이면, 완벽함은 포장된 허상인가? 기사는 한국 사회를 분석하고 있었어요. 한류 드라마와 K-팝으로 포장된 한국의 질서정연한 이미지가 사실은 강력한 정부 통제와 사회적 압박의 산물이라는 내용이었죠. 저는 그 순간 무릎을 쳤습니다. 이거야. 한국은 내 이론의 완벽한 증거다. 한국은 제가 주장해온 삼각구조를 극단적으로 적용한 사회일 거예요. 강력한 규칙, 엄격한 처벌, 광범위한 감시 시스템. 만약 제가 한국에 가서 이것을 증명한다면 보스턴 실패는 단지 시스템 적용이 불충분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며칠간 한국 관련 자료를 미친 듯이 수집했어요. 서울의 CCTV 밀도는 세계 2위였고 병역 의무 제도는 사회적 통제의 완벽한 도구였으며 유교 문화는 수능을 강요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졌어요. 한국은 분명 통제로 만들어진 질서의 표본일 겁니다. K-팝과 드라마는 그 어두운 진실을 가리기 위한 문화 콘텐츠일 뿐이고요. 저는 학계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며 제 생각을 공유했습니다.
한류는 국가 이미지 세탁이야. 통제 사회의 실상을 문화로 포장한 거지. 내가 직접 가서 그 가면을 벗겨낼 거야. 동료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 이론을 방어할 완벽한 기회네. 한국 사례로 보스턴 실패를 설명할 수 있겠어. 바로 그때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국제학술대회 기조연설 초청장이었어요. 주제는 21세기 메트로폴리탄 시민의식이었죠. 이메일 하단에는 사진 한 장이 첨부돼 있었습니다. 강남역 출근 시간 풍경이었는데 수백 명의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CCTV도, 단속 요원도, 안내 방송 스피커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비웃었어요. 연출이겠지. 아니면 포토샵이거나. 하지만 호기심은 생겼습니다. 만약 저 사진이 진짜라면 그건 제 이론의 완벽한 증거가 될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 강력한 통제 시스템이 숨어 있을 테니까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초청을 수락한다고. 다만 학회 2주 전에 도착해서 독립적인 현장 조사를 하겠다고 덧붙였죠. 그날 밤 비행기 표를 끊으며 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제 이론을 증명하고 돌아오면 보스턴의 굴욕은 씻을 수 있을 거예요. 제 30년 연구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한류의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폭로하면 학계는 다시 한번 제 이름을 기억할 거예요.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마주할 진실이 제 예상과는 정반대일 거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진실이 제 30년 커리어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거라는 것도요. 몇 주 후, 저는 보스턴 로건 공항에 서 있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노트 3권, 녹음기, 카메라가 들어 있었어요. 한국의 통제 사회 실상을 증명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도구들이었죠.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제 가설을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한국의 질서는 자발적이지 않다. 정부 주도의 강력한 통제로 만들어진 것이다. 한류는 그 어두운 진실을 가리기 위한 문화 마케팅이다. CCTV와 사회적 감시가 시민들을 억압하고 있다. 제가 현장에서 이것을 증명하면 제 이론은 다시 빛을 발할 것이다. 14시간의 비행 동안 저는 한국 관련 논문들을 읽었어요. 대부분 서구학자들이 쓴 것들이었는데 한국 사회의 집단주의와 수능 문화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개인의 의견보다 집단의 조화를 우선시한다. 유교 문화의 영향으로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진다. 외부인에게는 친절하지만 내부자에게는 엄격한 규범을 강요한다. 모든 내용이 제 가설을 뒷받침했어요. 저는 노트에 관찰 체크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CCTV 밀도와 위치, 단속 요원 배치 현황, 규칙 표지판 수량, 처벌, 경고문 내용, 시민들의 수능도, 일탈 행동에 대한 반응. 이 모든 것을 기록하면 한국이 어떻게 통제로 질서를 만들었는지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을 겁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른 아침이었어요. 입국장을 나서며 저는 즉시 관찰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관찰 지점은 택시 승강장이었죠. 보스턴 공항이라면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서서 택시를 잡으려 하고 새치기하는 사람과 다투는 광경을 흔히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인천공항은 달랐습니다. 50명 넘는 사람들이 조용히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새치기는 단 한 건도 보이지 않았죠.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공항은 CCTV가 많으니까 당연하지. 진짜 테스트는 시내에서 해야 해. 리무진 버스에 올랐을 때도 이상했어요. 40명 가까운 승객이 타고 있었는데 차 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누구도 큰 소리로 대화하지 않았고 전화 통화를 하는 사람도 한 명뿐이었는데 그마저도 속삭이는 수준이었어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억압된 분위기, 눈치 보는 사회, 자유로운 대화 금지된 듯. 명동 호텔에 도착해 짐을 풀자마자 저는 곧바로 거리로 나갔어요. 오후 6시,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명동 거리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뉴욕 타임스퀘어만큼이나 북적였죠. 저는 기대했습니다. 이제 곧 본색이 드러날 거라고요. 사람들이 부딪히고 고함을 지르고 서로 밀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10분을 걸어도 그런 장면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수천 명이 빽빽하게 걷고 있는데도 부딪힘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마치 물처럼 자연스럽게 서로를 피해 흘러갔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혹시 제가 외국인이라서 특별히 배려하는 건가 싶어. 일부러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곳에 멈춰 섰습니다. 보스턴이었다면 즉시 비켜
라는 소리와 함께 어깨를 치는 손이 느껴졌을 거예요. 하지만 서울에서는 아무도 저에게 짜증을 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조용히 제 옆을 지나갔어요. 마치 제가 거기 서 있는 게 당연한 일인 것처럼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특별 대우? 아니면 감시당하는 느낌 때문에 참는 것. 추가 관찰 필요. 호텔로 돌아와 저는 내일 일정을 계획했어요. 가장 먼저 가야 할 곳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서울 지하철. 그것도 러시아워 시간대였죠. 만약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다면 사람들이 가장 지치고 가장 예민해지는 그 시간과 공간을 관찰해야 했습니다. 저는 관찰 계획을 세밀하게 작성했어요. 오전 8시 출근 시간, 오후 6시 퇴근 시간, 각각 2시간씩 관찰. 강남역, 신촌역, 시청역, 동대문역 등 주요 환승역 중심으로 이동. CCTV 위치, 단속 요원 존재 여부, 규칙 표지판 내용, 시민들의 행동 패턴 모두 기록.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제가 직접 실험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의도적으로 규범을 어겨보는 거였죠. 출입문 앞을 막고 서거나 내리는 사람들 동선을 차단하거나 큰 소리로 전화 통화를 해보는 것. 만약 한국이 정말 통제 사회라면 즉각적인 제재가 가해질 거예요. 단속 요원이 달려오거나 주변 사람들이 공격적으로 항의하거나 아니면 무언의 적대적 신호를 보낼 겁니다. 그것을 증거로 남기면 한국의 질서가 자발적이지 않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거예요. 침대에 누워서도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한류 드라마에서 보던 친절하고 질서정연한 한국인의 모습은 연출된 것일 거예요. 카메라가 꺼지면 본색이 드러날 겁니다. 그리고 그 본색 뒤에는 강력한 통제 시스템이 숨어 있을 거예요. 저는 그것을 찾아낼 자신이 있었습니다. 30년간 공공질서를 연구해온 전문가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강남역으로 향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노트, 펜, 스톱워치, 그리고 숨겨진 카메라가 들어 있었어요. 지하철 계단을 내려가며 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한국 사회의 진실을 목격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진실로 제 이론을 증명할 겁니다. 하지만 제가 강남역 플랫폼에 도착했을 때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제 모든 예상을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제 30년 이론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첫 번째 균열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오전 8시 정각, 강남역 2호선 플랫폼. 저는 노트와 펜, 스톱워치를 준비하고 관찰 위치에 섰습니다. 출근 시간대 러시아워. 사람들이 가장 바쁘고 가장 여유 없는 시간이었죠. 만약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려면 바로 지금이었어요. 제 손에 든 체크리스트는 명확했습니다. 규칙 포스터 수량, CCTV 위치와 개수, 단속 요원 존재 여부, 언어적 지시 빈도, 갈등 발생 횟수. 이 모든 것을 기록하면 한국이 어떻게 통제로 질서를 만들었는지 증명할 수 있을 겁니다. 플랫폼을 천천히 걸으며 첫 번째 관찰을 시작했어요. 규칙 포스터는 단 3개뿐이었습니다. 보스턴 지하철이 평균 30개의 포스터를 붙여놓은 것과 비교하면 10분의 1 수준이었죠. CCTV는 보였지만 위협적인 경고문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이 구역은 24시간 감시됩니다. 같은 문구가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단속 요원은 아예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 정도 통제 수준으로는 질서 유지가 불가능한데 혹시 숨어서 감시하는 걸까요? 주위를 둘러봤지만 숨어있는 요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플랫폼 중앙으로 이동해 사람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출근하는 사람들이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직장인들, 큰 가방을 맨 학생들, 서두르는 사람들로 가득했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곧 혼란이 시작될 거야. 보스턴이었다면 사람들이 문 앞으로 무질서하게 몰려들고 서로 밀치고 큰 소리로 항의하는 광경이 펼쳐질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자동으로 두 줄로 정렬하기 시작한 거예요. 문 양옆으로 말이죠. 누가 지시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안내 방송도 나오지 않았어요. 단속 요원이 나타나 줄을 세운 것도 아니었죠.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습니다. 저는 주변을 다시 살폈어요. 혹시 제가 놓친 신호가 있나 싶어서요. 바닥에 그려진 대기선은 있었지만 보스턴에도 그런 선은 있었거든요. 하지만 보스턴에서는 아무도 그 선을 지키지 않았어요. 여기서는 모두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스톱워치를 확인했어요.
열차 도착까지 2분 남았습니다. 보스턴이라면 이 2분 동안 사람들이 점점 더 문 쪽으로 밀집하고 서로 공간을 차지하려고 경쟁하는 시간이었죠. 하지만 여기서는 아무도 앞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모두가 대기선 뒤에 서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열차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치고 펜을 들었어요. 이제부터가 진짜였습니다. 열차가 멈추고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서 60명 정도의 승객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동시에 밖에서는 80명 가까운 사람들이 타려고 대기하고 있었죠. 저는 스톱워치를 눌렀습니다. 충돌 카운트 시작이었어요. 보스턴이라면 이 순간 내리는 사람과 타려는 사람이 정면으로 부딪히며 밀어내기가 시작됐을 겁니다. 비켜요. 먼저 내려야죠. 밀지 마세요. 같은 고함이 터져 나왔을 거예요. 하지만 30초가 지나도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타려던 사람들이 자동으로 양쪽으로 비켜섰어요. 중앙 공간을 완전히 비워준 겁니다. 내리는 사람들은 그 중앙 공간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눈빛 교환도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갔어요. 저는 멍하니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노트에 적으려던 펜이 공중에서 멈춰 있었죠. 마지막 승객이 내리자 이제 타는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순서대로였어요. 앞줄 사람들이 먼저 타고 뒷줄 사람들이 그 다음에 탔습니다. 새치기 하는 사람도 밀치는 사람도 서두르는 사람도 없었어요. 저는 스톱워치를 멈췄습니다. 충돌 횟수를 기록하려다가 적을 게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충돌이 단 한 건도 없었거든요. 언어적 지시도 제로였습니다. 갈등 신호는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노트에 떨리는 손으로 적었습니다. 30초간 관찰, 충돌 0회, 언어 신호 0회, 갈등 0건, 설명 불가. 다시 한번 주변을 살폈어요. 분명히 제가 놓친 게 있을 거예요. 숨어있는 단속 요원이 있거나 보이지 않는 신호 체계가 있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서로 눈빛으로 소통하고 있거나 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어요. 서로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완벽하게 조율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죠. 다음 열차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이번엔 더 가까이 다가가 관찰했어요. 혹시 첫 번째가 우연이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똑같은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사람들이 양쪽으로 자동 분산, 내리는 사람 우선 통과, 타는 사람 순차 탑승. 모든 과정이 말 한마디 없이 진행됐어요.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론으로는 이게 설명되지 않았거든요. 명확한 규칙 표시도 최소한이고, 단속 요원도 없고, 처벌 경고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질서가 가능한 걸까요? 혹시 문화적 특수성일까요? 한국인들이 유전적으로 순응하도록 프로그래밍돼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보지 못하는 강력한 사회적 압박이 작동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세 번째 열차를 기다리며 다른 관점에서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을 봤어요. 피곤해 보이는 사람, 졸고 있는 사람, 무표정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특별히 행복해 보이지도, 억압받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냥 평범한 출근길 표정이었죠. 하지만 한 가지가 동일했습니다. 모두가 자기 공간을 최소화하려 애쓰고 있었어요. 큰 가방을 맨 사람들은 가방을 몸 앞으로 돌렸고, 서류 가방을 든 사람들은 가방을 몸에 바짝 붙였습니다. 심지어 우산을 든 사람도 우산을 수직으로 세워서 다른 사람에게 방해되지 않게 했어요. 이건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포스터에 가방을 앞으로 매세요라고 적혀 있지도 않았거든요. 그냥 모두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저는 노트에 또 적었습니다. 공간 최소화 행동. 자발적으로 보임. 하지만 너무 일관적, 학습된 행동인가? 1시간을 관찰한 뒤, 저는 플랫폼 구석 벤치에 앉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제가 예상했던 것과 너무 달랐거든요. 한국은 통제가 강한 사회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통제 장치는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질서는 완벽하게 유지되고 있었어요. 이건 제 이론과 정반대였습니다. 저는 30년간 규칙과 처벌과 감시가 없으면 질서가 무너진다고 가르쳐 왔는데, 여기서는 그것들이 최소한인데도 질서가 작동하고 있었어요. 혹시 제가 뭔가 놓친 걸까요? 보이지 않는 통제 시스템이 있는 걸까요? 저는 다시 일어나 플랫폼을 천천히 걸으며 세밀하게 관찰했습니다. 천장에 CCTV를 봤어요. 분명 있었지만 보스턴처럼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안전관리용처럼 보였죠. 벽면의 포스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서로 배려합시다. 질서를 지켜주세요. 같은 부드러운 문구뿐이었어요. 보스턴의 위반 시 $500 벌금, 같은 위협적 문구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대체 뭐가 이 사람들을 움직이는 걸까요? 법도 아니고, 감시도 아니고, 처벌도 아닌데 말이에요. 그때 한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70대로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손수레를 끌고 플랫폼으로 들어오고 계셨어요. 무거워 보였습니다. 보스턴이었다면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을 거예요. 각자 자기 일에 바빴을 테니까요.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할머니가 계단 마지막 단에서 힘들어하시자 20대로 보이는 젊은 남성이 다가가 손수레를 들어드렸어요. 말없이요. 할머니가 고개를 숙여 인사하자 남성도 고개를 끄덕이고는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전체 과정이 10초도 안 걸렸어요. 대화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자발적 도움행동 목격. 언어 교환 없음. 보상 기대 없는 듯. 하지만 여전히 설명이 안 됐어요. 왜 그 남성은 도왔을까요? 착해서? 도덕적으로 옳다고 생각해서?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저는 더 많은 샘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두 번 본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순 없었어요. 다른 역으로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신촌역, 시청역, 동대문역을 차례로 돌며 같은 패턴이 반복되는지 확인해야 했어요. 만약 모든 역에서 같은 모습이 나타난다면 이건 우연이 아니라 시스템적인 뭔가가 있다는 증거일 테니까요. 하지만 그 시스템이 대체 뭔지 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제 안에서 불안이 커지고 있었어요. 혹시 제 30년 이론이 틀린 걸까 하는 불안이요. 다음 날 저는 본격적인 실험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저 관찰만 해서는 진실을 알 수 없다고 판단했거든요. 제가 직접 개입해서 이 시스템의 한계를 시험해봐야 했어요. 과학적 방법론이었습니다. 가설을 세우고 실험으로 검증하고 결과를 기록하는 거죠. 제 가설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의 질서는 강력한 사회적 압박 때문이다. 만약 외국인이 규범을 어기면 즉각적인 제재가 가해질 것이다. 이걸 증명하면 한국이 통제사회라는 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을 거예요. 오전 10시, 을지로 3가역에 도착했습니다. 출근 시간보다는 덜 붐비지만 여전히 사람이 많은 시간대였죠. 저는 첫 번째 실험을 준비했습니다. 실험명은 승하차 동선 완전 차단이었어요. 열차가 도착하고 문이 열리자 저는 의도적으로 문 정중앙에 섰습니다. 내리는 사람들과 정면으로 마주치게 되는 위치였죠. 보스턴에서 이런 위치에 서면 어떻게 될까요? 즉각적으로 밀침을 당하거나 비켜 라는 고함을 듣거나 심한 경우 어깨를 툭툭 치는 손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노트를 손에 들고 그 반응을 기다렸어요. 안에서 40명 정도의 승객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저를 보고 잠시 멈칫했어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이제 항의가 시작되겠구나. 하지만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선을 45도 왼쪽으로 돌리더니 제 왼쪽 공간으로 조용히 빠져나갔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구도 저에게 항의하지 않았어요. 그냥 좌우로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마치 물이 바위를 만나면 양쪽으로 흐르듯이요. 40명 전부가 내릴 때까지 단 한 명도 저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짜증 섞인 표정조차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보스턴이었다면 벌써 싸움이 벌어졌을 상황인데 여기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시험일 결과, 동선 차단에도 언어적 항의 없음. 물리적 접촉 없음. 적대적 신호 없음. 대신 자동 우회. 두 번째 실험은 더 극단적이었습니다. 종가격 계단 입구에서 저는 갑자기 멈춰 섰어요. 뒤에 최소 20명 이상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좁은 계단 입구를 제가 완전히 막은 겁니다. 보스턴이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뭐 하는 거야? 왜 서 있어? 같은 고함이 터져 나왔을 거예요. 누군가는 제 어깨를 밀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귀를 기울이며 기다렸습니다. 2초 정도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뒷사람들의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순수하게 관찰하고 싶었거든요. 3초쯤 지났을 때 뒤쪽에서 작은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맨 뒤에 있던 사람이 조용히 왼쪽으로 비켜선 거였어요. 그러자 연쇄적으로 다른 사람들도
경로를 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씩 차례로 제 옆을 지나갔어요. 그 과정에서 단 한 명만 작게 속삭였습니다. 실례합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항의도, 불평도, 짜증도 없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제가 예상한 반응이 아니었거든요. 제 가설에 따르면 한국은 사회적 압박이 강한 곳이어서 규범을 어기면 즉각 제재를 받아야 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저를 제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상황을 조정했어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시험 2 결과 완전한 동선 차단에도 공격성 제로. 대신 집단적 경로 조정. 이건 압박이 아니라 적응이다. 세 번째 실험은 홍대 입구역에서 진행했습니다. 저는 큰 캐리어 2개를 양쪽에 펼쳐놓고 섰어요. 통로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공간이었죠. 보스턴이라면 누군가 제 캐리어를 발로 밀거나 짐 좀 치워 라고 소리쳤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좁은 공간으로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불평 한마디 없이요. 한 60대 아주머니가 제 캐리어 하나를 조심스럽게 옆으로 살짝 밀었습니다. 말없이요. 그리고 제게 미소를 지으며 지나갔어요. 저는 그 순간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제가 예상한 반응이 아니었어요. 압박도, 제재도, 항의도 없었습니다. 대신 그들은 그냥 상황을 받아들이고 조정했어요.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더 이상 쓸 게 없었거든요. 제 가설이 틀렸다는 게 명확해졌으니까요. 한국은 제가 생각한 통제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상상한 방식의 통제는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대체 뭐가 이 사람들을 움직이는 걸까요? 법도 아니고, 감시도 아니고, 사회적 압박도 아닌 것 같은데 말이에요. 저는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시키고 앉았습니다. 지난 이틀간의 관찰과 실험을 정리해야 했어요. 노트를 펼치고 적힌 내용들을 다시 읽었습니다. 충돌 영외, 언어 신호 영외, 갈등 연건, 항의 없음, 자동 조정, 집단 적응. 모든 기록이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 사회는 외부 통제가 아니라 내부 합의로 움직인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 합의는 어디서 온 걸까요? 누가 만든 걸까요? 어떻게 모든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는 걸까요? 저는 커피를 마시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제 이론이 여기서는 통하지 않았어요. 규칙, 처벌, 감시의 삼각구조가 없는데도 질서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아니, 질서라는 단어조차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이건 질서가 아니라 협력이었고, 강제가 아니라 조율이었으니까요. 그때 옆 테이블에서 두 대학생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학생이 말했어요. 어제 지하철에서 전화 받았는데 옆 사람이 나를 째려보더라. 다른 학생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시끄럽잖아. 첫 번째 학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내가 잘못했지. 저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이게 단서일 수도 있었거든요. 학생들은 사회적 시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법이나 처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눈빛이 행동을 규제하는 거였죠.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사회적 시선이 통제 장치. 하지만 이건 외부 강제가 아니라 내부 합의처럼 보임. 하지만 여전히 퍼즐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사회적 시선만으로는 이 정도 질서를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 더 근본적인 뭔가가 있을 거예요. 저는 내일 한국인 교수를 만나기로 했던 약속을 떠올렸습니다. 서울시립대 사회학과 교수님이었어요. 그분에게 직접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체 이 사회는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뭐가 사람들을 이렇게 행동하게 만드는 건지 말이에요. 카페를 나서며 저는 다시 한번 거리를 관찰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눈으로요. 통제를 찾으려는 눈이 아니라 시스템을 이해하려는 눈으로 말이죠. 그리고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사흘째 되는 날, 저는 시청역으로 향했습니다. 오전 8시 출근 시간, 가장 혼잡한 시간대였죠. 지난 이틀간의 관찰로 어느 정도 패턴은 파악했지만 여전히 핵심을 찾지 못한 상태였어요. 저는 이번에는 특별한 상황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일상적인 장면이 아니라 예외적인 상황에서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고 싶었거든요. 플랫폼 중앙에 서서 열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열차가 도착하고 문이 열렸을 때 제 눈앞에서 동시에 세 가지 상황이 펼쳐졌어요. 첫째, 7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무거운 손수레를 끌고 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안에서 30대 직장인 여성이 급하게 내리려 하고 있었죠. 셋째,
제 뒤쪽에는 최소 30명이 타려고 대기하고 있었어요. 보스턴이었다면 이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즉각 혼란이 시작됐을 겁니다. 누가 먼저야? 급한 사람이 먼저 가야지. 할머니, 도와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같은 고함이 터져 나왔을 거예요. 영무원이 달려왔을 수도 있고, 사람들끼리 실랑이가 벌어졌을 수도 있죠. 저는 스톱워치를 눌렀습니다. 이 복잡한 상황이 얼마나 걸려서 정리될지 측정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단 3초 만에 모든 게 해결됐어요. 첫 번째 초, 급히 내리려던 직장인 여성이 할머니를 보고 즉시 속도를 낮췄습니다. 완전히 멈춘 건 아니었지만 동작이 부드러워졌어요. 두 번째 초, 칸 안쪽에 있던 사람들 대여섯 명이 자동으로 뒤로 한 걸음씩 물러섰습니다. 누가 지시한 것도, 누가 신호를 보낸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세 번째 초, 여성이 할머니 옆으로 빠르게 빠져나갔고, 할머니는 손수레를 끌고 천천히 탑승했습니다. 그 사이 제 뒤에 있던 사람들은 한 발짝씩 뒤로 물러서서 공간을 더 확보해줬어요. 할머니가 완전히 자리를 잡자, 그제야 다른 사람들이 탑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서대로, 밀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요. 전체 과정에서 대화는 단 한마디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고함도, 지시도, 심지어, 죄송합니다, 나 괜찮습니다. 같은 예의 표현조차 없었어요. 그냥 모두가 자동으로 움직였습니다. 마치 같은 악보를 보고 연주하는 오케스트라처럼요. 저는 스톱워치를 보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3초였어요. 보스턴이라면 최소 2분은 걸렸을 상황이 3초 만에 정리됐습니다. 그것도 아무런 갈등 없이요. 저는 노트를 꺼내려다가 손이 떨려서 노트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제 노트를 줍는 걸 도와줬지만 저는 제대로 인사도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완전히 하얗게 비어버렸거든요. 이건 뭐지? 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저는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30년간 연구해온 제 이론 어디에도 이런 상황은 설명돼 있지 않았어요. 명확한 규칙도 없고, 단속 요원도 없고, 처벌 위협도 없는데 사람들이 완벽하게 협력했습니다. 그것도 말 한마디 없이요. 저는 지난 30년을 떠올렸습니다. MIT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쳤던 내용들이요. 사람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입니다. 자기 이익을 우선시하죠. 그래서 규칙과 처벌이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방금 본 장면은 그 이론과 완전히 반대였어요. 할머니를 도운 사람들은 아무런 보상도 받지 않았습니다. 칭찬도, 감사 인사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도왔습니다. 왜요? 이타심 때문일까요? 아니면 도덕성 때문일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30명 전부가 동시에 이타적이고 도덕적일 확률은 너무 낮았어요.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저는 노트를 펼치고 방금 본 장면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성은 왜 속도를 늦췄을까요? 안쪽 사람들은 왜 뒤로 물러섰을까요? 뒤에 있던 사람들은 왜 불평하지 않았을까요? 각자에게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당연한 거잖아요 라고 할까요? 할머니를 도와드려야죠 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라고 할까요? 저는 펜을 멈췄습니다. 마지막 대답이 핵심일 것 같았거든요.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학습된 행동이었어요. 하지만 누가 가르쳐 준 걸까요? 학교에서 배운 걸까요? 부모님이 가르쳐 준 걸까요? 아니면 사회가 자연스럽게 학습시킨 걸까요? 저는 주변을 다시 둘러봤습니다. 플랫폼에는 여전히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20대 학생부터 70대 노인까지, 정장 입은 직장인부터 운동복 차림의 사람까지 다양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이었어요. 보이지 않지만 강력하게 작동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은 제가 아는 어떤 것과도 달랐어요. 저는 벤치에서 일어나 다시 관찰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개별 행동이 아니라 전체 흐름을 보려고 했어요. 10분간 서서 사람들의 움직임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패턴을 발견했어요. 모든 사람이 자기 공간을 최소화하고 있었습니다. 가방을 앞으로 메고 팔을 몸에 붙이고 서로 시선을 마주치지 않으려 하고 있었죠. 이건 위축된 행동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배려에 가까웠습니다. 내가 공간을 덜 차지하면 다른 사람이 더 편하다는 생각이 자동으로 작동하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기적이지 않은 걸까? 아니에요.
분명 이기적일 겁니다. 모든 인간은 이기적이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동시에 합리적이었어요. 협력이 모두에게 이득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할머니를 도우면 나중에 내가 늙었을 때 누군가 나를 도울 거예요. 내가 공간을 양보하면 다음번엔 누군가 나에게 양보할 겁니다. 내가 조용히 있으면 다른 사람들도 조용할 거고 결국 모두가 편해집니다. 이건 도덕이 아니라 계산이었어요. 하지만 너무 자연스러워서 계산처럼 보이지 않는 거였죠.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이기심과 합리성의 결합, 협력이 최선의 전략. 모두가 이 사실을 알고 있음. 그 순간 머릿속에서 뭔가 연결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30년간 놓쳤던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서둘러 플랫폼을 빠져나와 옆밖 카페로 향했습니다. 지금 당장 이 생각을 정리해야 했거든요. 이틀 후, 저는 서울시립대학교 캠퍼스 안교수 라운지에 있었습니다. 김소연 교수님과 약속이 잡혀 있었어요. 50대 중반의 사회학자로 한국의 도시 문화를 30년간 연구해 오신 분이었죠. 교수님이 들어오셔서 악수를 청했습니다. 설리반 교수님,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교수님 논문들 많이 읽었어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곧 그 논문들을 수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 교수님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앉았어요. 무슨 일이시죠? 저는 지난 며칠간 경험한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강남역에서 본 질서, 제가 시도한 실험들, 그리고 시청역에서 목격한 3초의 기적까지요. 김 교수님은 조용히 듣고 계셨어요. 제 이야기가 끝나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교수님, 솔직히 여쭤봐도 될까요? 한국에 오시기 전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나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이 통제 사회라고 생각했습니다. 한류는 그 어두운 진실을 가리기 위한 문화 마케팅이라고요. 김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생각하셨군요. 많은 서구학자들이 그렇게 봅니다. 하지만 제가 본 건 달랐습니다. 통제가 아니라 저는 적절한 단어를 찾지 못했어요. 김 교수님이 대신 말씀하셨습니다. 설계였죠. 설계요? 네. 교수님은 통제와 설계를 혼동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차이가 뭔가요? 김 교수님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통제는 강요합니다. 하지 마. 안 그러면 벌 받아라고 말하죠. 하지만 설계는 유도해요. 이게 당신에게도 이득이야라고 말합니다. 저는 노트를 꺼내 적기 시작했어요. 계속 말씀해 주세요. 교수님이 보신 지하철 풍경은 30년 전에는 없었습니다. 1990년대만 해도 서울 지하철은 혼잡했고 사람들은 밀치고 고함치고 다퉜어요. 그럼 뭐가 바뀐 건가요? 88 올림픽이 전환점이었어요. 정부는 선진국다운 시민의식을 만들겠다고 대대적인 캠페인을 시작했죠. 처음에는 교수님 이론대로였습니다. 규칙, 단속, 벌금이요. 그럼 제 이론이 맞았던 거네요. 김 교수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작은 그랬지만 진화했어요.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죠? 정부는 깨달았어요. 강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요. 그래서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하게 만드는 시스템으로요. 저는 펜을 멈추고 교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요? 지하철 디자인을 바꿨어요. 대기선을 그렸지만 여기 서세요가 아니라 여기 서면 빨리 탈 수 있어요라는 메시지였죠. 포스터도 떠들지 마세요가 아니라 조용하면 모두가 편해요였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하철에서 봤던 포스터들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한다는 걸 사람들이 경험한 겁니다. 경험이요? 네. 내가 줄을 서면 실제로 빨리 탈 수 있어요. 내가 조용히 하면 실제로 더 편해요. 내가 양보하면 나중에 누군가 나에게도 양보해줘요. 이게 반복되면서 사람들은 학습했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강요였지만 지금은 합의가 된 거군요. 정확합니다. 강요로 시작했지만 한 세대가 지나며 내재화됐어요. 이제는 아무도 강요하지 않아도 작동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회적 압박은 있지 않나요? 제가 카페에서 들은 대화에서 김 교수님이 손을 들었습니다. 압박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무슨 뜻이죠? 모든 사회에는 압박이 있어요. 미국에도 있죠.
다만 형태가 다를 뿐입니다. 저는 생각해봤어요. 미국에서도 사회적 압박은 존재했습니다. 다만 그게 개인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포장돼 있었죠. 한국의 압박은 집단 조화를 위한 것이고, 미국의 압박은 개인 책임을 위한 겁니다. 어느 게 더 낫다고 할 순 없어요. 다만 다를 뿐이죠.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시스템의 약점은 뭔가요? 완벽할 순 없잖아요. 김 교수님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개인의 다양성이 억눌릴 수 있어요. 모두가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길 기대하니까요. 튀는 걸 두려워하는 문화가 생깁니다. 그게 문제가 되나요? 때로는요. 혁신이 필요할 때, 다른 의견이 필요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죠. 하지만 동시에 이게 장점이기도 해요. 위기 상황에서 빠르게 단결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시스템에는 장단점이 있는 법이었죠. 교수님,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이 시스템을 다른 나라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보스턴 같은 곳에요. 김 교수님이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릴 거예요. 얼마나요? 한 세대는 필요할 겁니다. 한국도 30년 걸렸으니까요. 30년. 네. 하지만 불가능하진 않아요. 중요한 건 시스템을 올바르게 설계하는 겁니다. 강요가 아니라 유도로, 처벌이 아니라 이득으로요. 저는 커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30년간 제가 주장해온 이론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었어요. 규칙과 단속도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던 거였죠. 진짜 변하는 사람들이 시스템의 합리성을 받아들일 때 일어났습니다. 교수님, 제 이론에 대해 말씀드려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저는 제 30년 연구를 설명했습니다. 규칙, 처벌, 감시의 삼각구조 이론이요. 김 교수님은 조용히 듣고 계셨어요. 틀린 이론은 아닙니다. 하지만 불완전해요. 어떤 점에서요? 교수님 이론은 단기적 질서를 설명합니다. 하지만 장기적 변화는 설명하지 못해요. 진짜 시민의식은 외부 통제가 아니라 내부 합의에서 나오니까요. 저는 노트에 크게 적었습니다. 내부 합의. 이게 제가 30년간 놓쳤던 핵심이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바꾸려고 했어요. 규칙으로, 처벌로, 감시로요. 하지만 한국은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협력하게 만드는 시스템을요. 그리고 그 시스템 안에서 사람들은 스스로 변했습니다. 강요가 아니라 선택으로요. 라운지를 나서며 김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 한국에서 며칠 더 관찰하세요. 좋은 면만이 아니라 어두운 면도 보실 거예요. 그래야 균형 잡힌 결론을 내리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캠퍼스를 걸어 나오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제 30년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후련했습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게 두려웠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꼈거든요.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새로운 배움이 시작되는 법이니까요. 김 교수님과의 대화 이후 저는 다른 관점으로 서울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면만이 아니라 그 이면도 관찰하기로 했어요. 모든 시스템에는 대가가 있기 마련이니까요. 다음 날 오후 저는 신촌의 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학생들이 많이 찾는 곳이었죠. 젊은 세대가 이 시스템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보고 싶었거든요. 옆 테이블에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학생 둘이 앉았습니다. 그들의 대화가 자연스럽게 들려왔어요. 한 학생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제 지하철에서 진짜 짜증났어. 전화 한 통 받았을 뿐인데 옆 사람이 나를 째려보더라. 다른 학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지. 시끄러웠으니까. 알아. 내가 잘못한 거 알아. 근데 좀 숨막히지 않아? 항상 눈치 봐야 하잖아. 그게 여기서 사는 방법이지 뭐. 적응해야지. 첫 번째 학생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가끔은 미국 드라마 보면 부러워. 지하철에서 막 떠들고 웃고 그래도 아무도 뭐라 안 하잖아. 그래도 거긴 범죄율 높잖아. 우리나라가 훨씬 안전해. 맞아. 그건 인정. 근데 가끔은 좀 더 자유로웠으면 좋겠어.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젊은 세대의 양가 감정, 안전과 질서를 인정하면서도 자유에 대한 갈망. 이게 시스템의 대가였습니다. 높은 수준의 질서를 유지하려면 개인의 자발성을 어느 정도 제한해야 했어요.
모두가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길 기대하니까 튀는 걸 두려워하는 문화가 생긴 겁니다. 카페를 나와 저는 홍대 거리를 걸었습니다. 젊음의 거리라고 불리는 곳이었죠. 여기서라면 좀 더 자유로운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어요. 실제로 사람들은 명동보다 좀 더 활기차 보였습니다. 거리 공연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큰 소리로 웃는 그룹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일정한 선은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떠들어도 타인에게 직접적으로 방해되는 수준은 아니었어요. 거리 한가운데를 막고 서지 않았고, 지나가는 사람과 부딪히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자유로워 보이지만 동시에 절제된 자유였죠. 저는 벤치에 앉아 30분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했어요. 한 무리의 외국인 관광객이 길 한가운데서 셀카를 찍고 있었습니다. 길을 거의 막다시피 하고 있었죠. 한국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들은 조용히 우회해서 지나갔습니다. 짜증낸 사람도, 항의한 사람도 없었어요. 하지만 표정을 자세히 보니 불편해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입술을 굳게 다물거나, 눈살을 살짝 찌푸리거나, 친구에게 작은 소리로 뭔가 속삭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내부자와 외부자의 차별. 외부자에게는 관용, 하지만 내부자에겐 엄격한 기준. 이것도 시스템의 특징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외국인이 규범을 모른다는 걸 이해했어요. 그래서 관용을 베풀었죠. 하지만 만약 저 자리에 한국인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분명 무언의 압박을 받았을 겁니다. 시선으로, 한숨 소리로, 혹은 누군가의 작은 한마디로요. 저녁 무렵, 저는 다시 지하철에 탔습니다. 이번엔 9호선 급행열차였어요. 퇴근 시간대라 사람이 많았습니다. 칸 안에서 저는 사람들의 표정을 관찰했어요. 대부분 피곤해 보였습니다. 긴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도 아무도 자기 피곤함을 타인에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한숨을 크게 쉬지도, 짜증 섞인 표정을 드러내지도, 가방을 아무렇게나 놓지도 않았습니다. 모두가 최소한의 배려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억압일까요? 아니면 성숙함일까요? 답은 아마 둘 다일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억압처럼 느껴질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당연한 성숙함일 수 있죠. 노원역에서 한 40대 남성이 탔습니다. 취한 것 같았어요. 비틀거리며 들어와 빈 좌석에 앉았죠. 그리고 갑자기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칸 안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변했어요. 사람들이 그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5초, 10초, 15초가 지났습니다. 남성은 계속 노래를 불렀고, 사람들은 계속 쳐다봤습니다. 그때 옆에 앉아있던 60대 할아버지가 조용히 남성의 어깨를 툭 쳤어요. 말없이 조용히 신호를 보냈습니다. 남성이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수십 쌍의 눈이 자신을 보고 있었죠. 그는 당황한 표정으로 노래를 멈췄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칸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흩어졌고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갔어요. 아무도 남성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시스템이 작동했을 뿐이었죠. 저는 이 장면에서 두 가지를 봤습니다. 첫째, 시스템은 자정 능력이 있다는 것. 둘째, 그 자정 능력은 사회적 시선을 통해 작동한다는 것. 이게 CCTV나 경찰보다 강력한 통제 장치였습니다. 법적 처벌이 아니라 동료 시민의 시선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이것의 위험성도 보였습니다. 만약 이 시선이 잘못된 방향으로 향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소수자에게, 약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향한다면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시선의 힘, 양날의 검, 질서 유지에 효과적이지만 다양성 억압 가능. 지하철에서 내려 호텔로 걸어가며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한국 시스템은 놀라웠어요. 통제 없이도 질서를 만들어냈으니까요. 하지만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다양성이라는 대가를 치르고 있었죠. 그렇다면 어느 게 더 나은 걸까요? 미국식 자유와 혼돈일까요? 아니면 한국식 질서와 억압일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더 나은 걸 고르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각 사회가 무엇을 우선시하느냐의 문제였죠. 미국은 개인의 자유를 선택했고, 한국은 집단의 조화를 선택했습니다. 어느 것도 틀리지 않았어요. 다만 다를 뿐이었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한국의 방식이 작동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회에도 응용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출국을 이틀 앞둔 날 저녁, 저는 마지막 관찰을 하기로 했습니다. 동대문역 사문화공원역,
오후 8시였어요. 퇴근 시간은 지났지만 여전히 사람이 많은 시간대였죠. 저는 특별한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스템이 정말로 붕괴하지 않는지,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플랫폼에 서서 30분을 기다렸습니다. 열차가 오고 가고 사람들이 타고 내렸어요. 모든 게 평소와 같았습니다. 조용하고 질서정연하고 갈등 없이 흘러갔죠. 그때 한 남성이 열차에 올랐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정장 차림이었어요. 탑승하자마자 그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통화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 그 프로젝트는 내일까지 끝내야 한다고. 안 되면 팀 전체가 야근이야. 칸 안의 분위기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그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시스템이 언제 작동할지 측정하고 싶었거든요. 남성은 계속 큰 소리로 통화했습니다. 30초가 지났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점점 더 그에게 집중됐어요.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1분이 지났습니다. 이제 칸 안거의 모든 사람이 그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이제 갈등이 폭발하는 건가? 누군가 고함을 지르는 건가? 아니면 말다툼이 시작되는 건가? 1분 30초가 됐을 때 남성 옆에 서 있던 60대 할머니가 조용히 그의 팔을 툭 쳤습니다. 남성이 돌아봤어요. 할머니는 말없이 입에 손가락을 가져가며 조용히 신호를 보냈습니다. 남성이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수십 명이 자신을 보고 있었죠. 그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당황한 표情이었습니다. 미안. 나 지금 지하철이야. 나중에 전화할게. 그는 서둘러 통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어요. 칸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흩어졌고 모두 원래 하던 일로 돌아갔어요. 스마트폰을 보거나 책을 읽거나 창밖을 보거나 아무도 남성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비웃지도 수군대지도 않았어요. 그냥 시스템이 복원됐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1분 30초 만에 시스템이 스스로 균열을 치유한 거였어요. 폭력 없이, 고함 없이, 심지어 직접적인 대화도 거의 없이요. 단지 집단의 시선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시스템의 자기 복원 능력 확인. 1분 30초. 물리적 개입 최소화. 사회적 압력으로 작동. 다음 역에서 그 남성이 내렸습니다.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였어요. 아마 부끄러웠을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배웠을 거예요. 다음번엔 지하철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지 않을 것을요. 이게 시스템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방식이었습니다. 처벌이 아니라 학습으로, 강요가 아니라 경험으로요. 저는 열차에서 내려 벤치에 앉았습니다. 일주일간의 관찰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노트를 펼쳐 지금까지 적은 내용들을 다시 읽었습니다. 수백 페이지의 관찰 기록이었죠. 그리고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통제 사회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최소한의 외부 통제로 최대한의 질서를 만들어낸 사회였죠. 그 비결은 시스템이었습니다. 사람들을 강요하지 않고 유도하는, 처벌하지 않고 학습시키는, 감시하지 않고 신뢰하는 시스템이었어요.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개인의 자유가 제한되고, 다양성이 억눌리고, 사회적 시선이 부담이 되는 측면도 있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스템은 작동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시스템에 만족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 시스템의 혜택을 매일 경험했으니까요. 안전한 거리, 깨끗한 지하철, 질서정연한 공공장소, 낮은 범죄율. 이 모든 게 그들이 치른 대가에 대한 보상이었습니다. 저는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한국 모델은 최소 통제와 최대 설계로 만들어낸 자발적 질서, 그리고 그 아래에 덧붙였습니다. 보스턴 적용 가능성 있음. 단 최소한 세대, 30년 필요. 문화적 차이 고려 필수.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플랫폼을 천천히 걸으며 마지막 관찰을 했어요. 심야 시간대의 지하철은 한산했습니다. 하지만 적은 사람들도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었어요. 줄을 서고, 공간을 배려하고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감시하는 사람도 없고 다른 승객도 거의 없는데도 말이죠. 이게 진짜 증거였습니다. 이 행동이 강요된 게 아니라 내재화된 거라는 증거요. 사람들은 누가 보든 안 보든 같은 방식으로 행동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그들의 기본값이 됐으니까요. 마지막 열차를 타고 호텔로 돌아가며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수백만 개의 불빛이 질서정연하게 빛나고 있었죠. 그 불빛 하나하나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모두가 이 시스템의 일부였어요. 강요받아서가 아니라 선택해서, 억압받아서가 아니라 학습해서, 통제당해서가 아니라 합의해서요. 호텔 방에 돌아와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논문의 제목을 적기 시작했어요. 통제를 넘어서 서울 지하철은 어떻게 강제 없이 시민 질서를 만들어냈는가. 첫 문장을 썼습니다. 30년간 나는 공공 질서에는 규칙, 처벌, 감시가 필요하다고 가르쳤다. 서울에서 나는 내가 틀렸음을 발견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흥분해서가 아니었어요. 두려움과 해방감이 동시에 느껴져서였죠. 30년 커리어를 스스로 부정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진실이었어요. 그리고 학자로서 진실을 외면할 순 없었습니다. 새벽 3시까지 논문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서울에서 본 모든 것, 깨달은 모든 것,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모든 것을 적었어요. 마지막 문단을 쓸 때쯤 저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 논문이 학계의 파문을 일으킬 거라고, 많은 학자들이 반발할 거라고,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대화를 시작할 거라고요. 노트북을 덮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이면 공항으로 가야 했어요. 보스턴으로 돌아가야 했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일주일 전의 데이비드 설리반이 아니었습니다. 서울이 저를 바꿔놨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제가 보스턴을 바꿀 차례였습니다. 출국 당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공항 가는 리무진 버스 시간까지 3시간이 남아 있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지하철을 타보기로 했습니다. 홍대 입구역에서 공항철도로 갈아타는 경로였죠. 캐리어를 끌고 호텔을 나서며 저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거든요. 그때는 한국의 어두운 진실을 폭로하러 온 조사관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냥 이 도시의 일부가 된 것 같았습니다. 지하철역 계단을 내려가며 무의식 중에 오른쪽으로 걷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한국의 보행 규칙이었죠. 저는 멈춰 섰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걷고 있었던 걸까요?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표를 사고 개찰구를 지나며 또 다른 변화를 느꼈습니다. 자동으로 교통카드를 미리 꺼내 들고 있었어요. 뒤에 사람들을 기다리게 하지 않기 위해서였죠. 일주일 전이었다면 개찰구 앞에서 가방을 뒤져 카드를 찾았을 겁니다. 플랫폼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자연스럽게 대기선 뒤에 섰습니다. 캐리어도 다른 사람에게 방해되지 않게 몸 옆에 바짝 붙여 세웠고요.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관찰하려던 그 시스템의 일부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단 일주일 만에 말이죠. 열차가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저는 자동으로 양쪽으로 비켜섰어요. 내리는 사람들이 먼저 나갈 수 있도록요. 이것도 의식하지 않고 한 행동이었습니다. 마지막 승객이 내리자 저는 탑승했습니다. 칸 안은 꽤 붐볐지만 자리가 하나 비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앉지 않았습니다. 캐리어를 가지고 있어서 공간을 많이 차지할 테니까요. 대신 문 옆 손잡이를 잡고 섰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일주일 전에 저였다면 당연히 앉았을 텐데 말이에요. 다음 역에서 한 임산부가 탔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제 자리를 조금 옮겼어요. 그녀가 손잡이를 잡기 편하도록요. 임산부가 저를 보며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죠. 말은 없었지만 교감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전율했습니다. 제가 완전히 이 시스템을 학습해버린 거예요. 강요받지 않고, 교육받지 않고, 단지 일주일간 관찰하고 경험한 것만으로요. 이게 바로 시스템의 힘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변화시키는 힘이요. 공덕역에서 공항철도로 갈아탔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이동하는데 계단이 나왔어요. 무거웠지만 저는 혼자 끌고 올라가려 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20대로 보이는 젊은 남성이 다가왔어요. 도와드릴까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일주일 전 제가 목격했던 그 장면과 똑같았거든요. 할머니의 손수레를 들어드렸던 젊은이처럼요. 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의미는 전달됐어요. 젊은이가 미소 지으며 지나갔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끌고 계단을 오르며 생각했습니다. 저 젊은이는 왜 도와주겠다고 했을까요? 착해서일까요? 아니면 제가 외국인이라서 특별히 배려한 걸까요? 아마 둘 다 아닐 거예요.
그냥 이 시스템 안에서 당연한 행동이었을 뿐이죠. 누군가 힘들어하면 돕는 것. 그게 결국 모두에게 이득이 되니까요. 공항철도 안에서 저는 창밖을 보며 지난 일주일을 정리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어두운 진실을 폭로하러 왔어요. 한류가 가린 통제 사회를 드러내려 했죠. 하지만 발견한 건 정반대였습니다. 한국은 통제가 아니라 설계로, 강요가 아니라 유도로, 처벌이 아니라 학습으로 움직이는 사회였어요. 그리고 그 시스템은 실제로 작동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효과적이었어요. 저는 노트를 꺼내 마지막 메모를 적었습니다. 시스템은 사람을 바꾼다. 강요 없이도, 일주일만 해도. 나 자신이 증거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출국장으로 향하기 전 잠시 멈춰 섰습니다. 공항 로비를 둘러보며 마지막 관찰을 했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혼란스럽지 않았어요. 모두가 자기 방향으로 조용히 움직이고 부딪히지 않고 서로를 배려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에는 이게 연출된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이게 그들의 일상이라는 것을요. 특별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요. 탑승 수속을 마치고 게이트로 가며 저는 에스컬레이터를 탔습니다. 자연스럽게 오른쪽에 섰어요. 급한 사람이 왼쪽으로 지나갈 수 있도록요. 보스턴 공항에서는 사람들이 에스컬레이터 중앙에 서서 전체를 막곤 했죠. 하지만 저는 이제 다르게 행동하게 될 것 같았습니다. 게이트에서 기다리며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논문 초안을 다시 읽어봤어요. 수정할 부분이 보였습니다. 더 정확하게, 더 공정하게, 더 균형 있게 써야 했어요. 한국 시스템의 장점만이 아니라 단점도, 성공만이 아니라 대가도 함께 다뤄야 했죠. 그래야 다른 학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테니까요. 탑승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줄을 서서 기다렸어요. 새치기 하는 사람도, 밀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순서대로 탑승했죠. 이게 마지막으로 제가 본 한국의 모습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며 저는 창밖에 서울을 내려다봤습니다. 밤하늘에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일주일 전 도착했을 때는 낯선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준 스승 같은 곳이 됐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12시간 후면 보스턴이에요. 제 강의실이, 제 연구실이, 제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에게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30년간 틀렸던 교수가 어떻게 일주일 만에 깨달음을 얻었는지, 한국이 어떻게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는지 말이죠. 2개월 후, 보스턴 MIT 캠퍼스. 저는 겨울학기 첫 강의를 위해 강의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지난 2달을 떠올렸어요. 서울에서 돌아온 직후 저는 논문을 완성했습니다. 통제를 넘어서 서울 지하철은 어떻게 강제 없이 시민 질서를 설계했는가. 70페이지짜리 논문이었죠. 학계에 제출하기 전 몇몇 동료 교수들에게 먼저 보여줬어요.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어떤 이는 흥미롭다고 했고, 어떤 이는 회의적이었으며, 어떤 이는 제가 미쳤다고 했죠. 데이브, 30년 연구를 일주일 관찰로 뒤집겠다고? 학계가 받아들일 것 같아? 저는 대답했습니다. 받아들이든 말든, 이게 제가 본 진실입니다. 논문은 현재 심사 중이었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건 제 강의를 바꾸는 거였으니까요. 강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150명의 학생들이 앉아 있었어요. 제 수업은 MIT에서 인기 있는 강의 중 하나였습니다. 학생들은 기대에 찬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죠. 저는 교단에 올라 칠판을 봤습니다. 조교가 미리 적어놓은 문구가 있었어요. 공공질서는 규칙, 집행, 감시로 이루어지는 것. 제가 30년간 가르쳐온 공식이었습니다. 저는 분필을 들고 그 공식을 지웠습니다. 학생들이 웅성거렸어요. 그리고 새로운 문구를 적었습니다. 공공질서는 외부 통제보다 시스템 설계가 더 중요. 학생들의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교재 내용과 다른데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교재를 버리세요. 네, 제가 틀렸습니다. 30년간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은 제가 농담하는 줄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진지했습니다. 지난 학기까지 저는 여러분에게 거짓을 가르쳤습니다.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불완전한 진실이었죠. 저는 서울에서 찍어온 사진들을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강남역 러시아워, 질서정연하게 줄 선 사람들,
휠체어를 위해 자동으로 비켜서는 군중. 이건 서울 지하철입니다. 규칙 포스터는 최소한, 단속 요원은 보이지 않고, CCTV는 있지만 위협적이지 않죠. 학생들이 사진을 집중해서 봤어요. 하지만 질서는 완벽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한국 문화가 특수해서 아닐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30년 전 한국도 혼란스러웠습니다. 문화는 변하지 않아요. 시스템이 바뀐 겁니다. 저는 다음 2달간 이 강의에서 서울의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었어요. 단순히 한국을 찬양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시스템 설계의 중요성을 가르치기 위해서였죠. 강의 후 연구실로 돌아왔을 때 보스턴 시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설리반 교수님,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린라인 개선 프로젝트입니다. 교수님께서 다시 자문을 맡아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2년 전 실패가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제 방식대로 하게 해주세요. 더 이상 포스터와 CCTV를 늘리는 방식은 쓰지 않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건데요? 시스템을 설계하겠습니다. 서울 모델을 기반으로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보스턴 거리가 보였어요. 혼잡하고 무질서하고 사람들이 서로 밀치며 걷는 모습이었죠. 장담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시도할 가치는 있습니다. 한국이 30년 만에 해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알겠습니다. 회의 일정을 잡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책상에 앉았습니다. 서울에서 가져온 노트를 펼쳤어요. 일주일간 적은 수백 페이지의 관찰 기록이었죠. 이제 이것을 보스턴에 적용할 차례였습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문화가 다르고 사람들의 성향도 다르고 역사도 다르니까요.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핵심 원리는 같으니까요. 사람을 바꾸지 말고 시스템을 바꿔라. 강요하지 말고 유도하라. 처벌하지 말고 학습시켜라. 저는 컴퓨터를 켜고 보스턴 그린라인 개선 제안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배운 모든 것을 담아서요. 몇 시간 후 제안서 초안이 완성됐습니다. 30페이지짜리 문서였죠. 제목은 이랬습니다. 보스턴 그린라인 재설계 서울 모델의 적용과 현지화. 저는 문서를 저장하고 의자에 기대었습니다. 창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어요. 캠퍼스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서울 야경과는 달랐지만 나름의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10년 후 보스턴은 어떤 모습일까요? 사람들이 조용히 줄을 서고 서로를 배려하고 갈등 없이 협력하는 모습일까요? 아니면 여전히 혼란스러운 모습일까요? 답은 모릅니다. 하지만 최소한 시도는 해볼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알기 때문입니다. 변화는 가능하다는 것을, 시스템은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한국이 그것을 증명했다는 것을요. 연구실을 나서며 저는 복도에 붙은 포스터를 봤습니다. MIT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곳.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불가능은 없어요. 서울이 저에게 그걸 가르쳐 줬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제가 보스턴에 그것을 보여줄 차례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질서정연한 일상이 사실은 30년에 걸쳐 설계되고 학습된 시스템이었다는 것을요. MIT 교수조차 설명하지 못했던 한국의 러시아어는 단순히 통제의 결과가 아니라 합의의 산물이었습니다. 규칙이 아니라 기본값이 사람을 움직였고 처벌이 아니라 효율이 협력을 만들어냈죠. 이것이 바로 한류 뒤에 숨겨진 진짜 한국의 속내였습니다. 화려한 케이팝과 드라마 이면에는 서로를 배려하며 살아가는 시민들의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데이비드 설리반 교수는 2026년 봄 보스턴 교통국의 수석 디자인 자문으로 재선임됐습니다. 이번에는 서울 모델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시스템을 설계하고 있죠. 그의 논문은 국제도시계획 저널에 게재됐고 전 세계 50개 이상의 도시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MIT에서는 그의 새로운 강의가 학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수업이 되었어요. 제목은 시스템 설계로서의 시민의식 서울에서 배우다입니다. 그는 매 학기 첫 강의를 이렇게 시작한다고 합니다. 30년간 나는 틀렸습니다. 오늘부터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한국,
우리의 일상 속 작은 배려들이 모여 세계가 주목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외 감동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스페셜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